엄마, 솔직히 이제 집에 계셔도 불편하기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문틈 사이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쳐버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도 시계 소리도 제 심장 소리조차. 그저 며느리의 그 한마디만이 귓속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불편하다고? 내가 불편하다고?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71번째 생일.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해마다 찾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누군가 기억해 주겠지.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며느리가 즐겨 먹는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손주들 입맛에 맞춰 김치도 덜 맵게 담갔습니다. 오늘은 혹시 모르잖아. 다들 깜빡한 척 하다가 저녁 때 갑자기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나타날지. 그런 기대를 하며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화분에 물을 주고 또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늘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저녁 6시. 아들이 먼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짧은 인사를 하고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일찍 준비했어 라고 말을 걸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피곤한가 보네. 괜찮아. 며느리가 오면 얘기하지 뭐. 7시. 며느리가 손주들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빨리 손 씻고 숙제해. 며느리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아이들만 재촉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녁 다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갈비찜도 했고. 그제야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학원 가야 해서 시간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을게요. 그리고는 냉장고에서 우유팩을 꺼내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차려놓은 음식들이 갑자기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 바쁘니까. 요즘 다들 바쁘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날 잊어버린 걸까? 저녁을 혼자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 좀 해봐요. 엄마가 집에 계셔도 뭐 도움되는 게 있어요? 응. 저는 부엌 한 구석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게 무슨 엄마인데. 엄마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세상에 같이 사는 게 맞냐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청소, 우리가 해요. 요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것보다 배달이 더 나아요. 애들 돌봄, 학원에서 다 해결되고. 솔직히 이제 집에 계셔도 불편하기만 해요. 불편하다고? 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세미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소리에 거실의 대화가 잠시 멈췄고
저는 황급히 물을 틀어 소리를 덮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요양원도 요즘 좋은 데 많잖아요. 거기 계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솔직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그 순간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7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학비를 벌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편하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아들과 며느리가 들을까봐 입을 꽉 다물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는데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아, 내 아들이. 진짜로.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이미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에게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실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 방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아들 내외의 안방이었던 곳. 결혼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작은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창문도 없는 겨우 이불 하나 펼칠 수 있는 공간. 하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족이 편하면 되니까요. 저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계셔도 불편하기만 해요. 요양원에 계시면 어머니도 편하시고. 그리고 아들의 대답.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을 살아온 대가인가? 이게 내가 받아야 할 마지막 인사인가? 문득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상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벽장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꺼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의 결혼 사진, 어린 아들의 백일 사진, 그리고 한 장의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언제 올 거예요? 아들의 어린 시절 글씨체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공장 일 때문에 시골 외갓집에 맡겨뒀던 아들이 보낸 편지. 당시 저는 이 편지를 받고도 한 달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그 한 달 동안 아들은 매일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편지 뒷면에는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위에 삐뚤빨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빨리 와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 위로 제 눈물이 번져 글씨를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주지 못했습니다. 너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가야 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도 너랑 함께 있고 싶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꾹 참고 또 일터로 갔습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28살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아들을 낳고 3년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만 잘 크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취직했을 때도, 결혼했을 때도,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이제 제 삶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불편한 존재로 봤습니다. 아들은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손주들은 저를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집에 사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수도 줄어들었고 존재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전히 지워질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축 처진 어깨, 생기 없는 눈빛. 이게 나인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렸나?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야겠다고.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더 이상 불편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 가족을 사랑했는지, 제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들이 모르는 제 인생의 진실에 대해서.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편지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남편의 제사 때 받았던 편지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이게 제가 이 가족에게 남길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니까요. 펜 끝을 편지지에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 그리고 며느리에게, 엄마가, 아니, 이 늙은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다 쓰고 나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잠들었고 손주들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
이 작은 방에서 홀로 깨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써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으니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너무 기뻤단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기였어. 내 아버지도 너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 우리는 너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3년 뒤 내 아버지는 우리 곁을 떠났고 엄마는 혼자가 되었단다. 그때부터 엄마의 삶은 오직 하나. 너를 잘 키우는 것. 그것만이 엄마의 유일한 목표였어. 편지를 쓰면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새 책가방을 사주지 못해서 동네 언니에게 물려받은 낡은 가방을 메고 가던 아들의 뒷모습. 그때 아들은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 가방도 좋아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에 고인 서러움을.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구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서, 부끄러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니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휴지로 눈물을 닦고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내가 중학교 때 수학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돈이 없어서 보내주지 못했어. 넌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친구들이 수학 여행 이야기할 때 넌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때도 엄마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 그냥 일만 더 열심히 했지. 언젠가는 내게 더 나은 걸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대학 시절, 그리고 결혼까지. 제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제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왔는지, 한 글자 한 글자 제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저는 잠시 펜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써야 할 것은 제가 평생 숨겨왔던 단 하나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하나 있어. 사실 엄마는. 펜을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 비밀을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반드시.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펜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엄마는 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장 하나를 팔았단다. 그때가 내가 대학교 2학년 때였지. 갑자기 등록금이 오르는 바람에 엄마는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어. 은행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고 친척들에게 빌릴 수도 없었지. 그러던 중 신문에서 본 광고. 신장 기증자를 찾는다는 광고였어. 처음에는 망설였어. 하지만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는 결심했지. 수술은 비밀리에 진행됐어. 넌 엄마가 시골에 일하러 간 줄 알았지.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야.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엄마는 매일 내 생각만 했어. 이제 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겠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고통이 견딜만 했어. 글을 쓰면서 그때의 고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그 통증.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아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 후로 엄마의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어. 자주 피곤하고 허리도 자주 아팠지.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 내가 걱정할까봐. 내가 미안해할까봐. 그냥 엄마는 괜찮다고 늙어서 그런 거라고 말했지. 그리고 넌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예쁜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지.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내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편지를 쓰다 말고 저는 옆구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수술 자국이 있는 곳.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가끔 쑤셨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하지만 이제는 이 아픔도 곧 끝날 것입니다. 이 집을 떠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라.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부탁해. 손주들 잘 키워주렴. 엄마처럼 희생하라는 게 아니야. 그저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엄마는 이제 떠날 거야. 너희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서. 미안하고 사랑한다. 영원히.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아둘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짐을 싸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벽장에서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신혼여행 갔을 때 샀던 가방. 50년 된 가방이었지만 아직 튼튼했습니다. 가방을 열고 하나씩 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유품, 시계 하나와 결혼 반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였습니다. 가방을 다 싸고 나니 허탈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길 정도.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이 가방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저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들에게 있어. 내가 키운 그 아이. 그게 내 인생의 전부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저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내일 새벽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떠날 생각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작고 가벼운 발소리. 저는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문틈 아래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누구지 손주인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짐 싸는 걸 봤을까? 혹시 제가 떠나려는 걸 알아챘을까? 저는 숨을 죽이고 문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 손잡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작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손주였습니다. 막내 손주, 8살 지우. 아이는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가방을 침대 뒤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밑으로 반쯤 들어간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정리하는 거야. 지우야, 왜 안 자고 일어났어? 지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그러더니 아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울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으로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눈가가 축축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흘린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나 봅니다. 아니야, 그냥 눈이 좀 가려워서. 지우는 제 대답을 믿지 않는 듯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의 가방을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구나. 이 아이가 알아버렸구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그러자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떠나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잡고 침대에 함께 앉았습니다. 지우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잖아. 그 말에 지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불편 안 해요. 저는 할머니 좋은데.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작은 아이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른 데 가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디요? 어디 가실 건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냥 이 집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혼자서도 괜찮으니까. 지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발.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느껴본 게 얼마만인지.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지우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매일 싸우고, 오빠는 저한테 관심도 없고, 할머니만 저한테 잘해줬어요.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누구랑 이야기해요? 아이의 고백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도 외로웠구나. 이 집에서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제발 가지 마. 지우야. 저도 할머니 좋아해요. 할머니가 해주는 밥도 좋아하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도 좋아해요. 아이는 제 옷깃을 꼭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고, 아빠는 회사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고, 오빠는 게임만 해요. 할머니만 저한테 같이 놀아줘요.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몰랐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 줄. 할머니도 외로워서 떠나려고 했는데, 내가 더 외로웠구나. 지우는 제 품에서 고개를 들고 눈물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안 가실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남아야 할까, 아니면 제 자존심을 위해 떠나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지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어제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우가 아네. 근데 아무도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엄마는 바쁘다고 했고, 아빠는 그냥 잘했다고만 했어요. 그러더니 지우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상장이었습니다.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저는 상장을 받아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미술대회 금상, 김지우. 그림 제목은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그리고 저. 지우는 저를 가족으로 그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크게, 가장 중앙에. 할머니가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크게 그렸어요. 지우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는 가족이었습니다.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족. 저는 지우를 다시 한번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지우야. 정말 고마워. 그럼 안 가실 거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을 보니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안 갈게. 지우 곁에 있어줄게.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우.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 때문에 남기로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 집에 있어도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큰 발소리. 어른의 발소리. 저와 지우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차갑게 저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야, 방 들어가.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제 옷깃을 더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지우야, 엄마 말 안 들려?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지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말 들어. 방 들어가서 자렴. 하지만 괜찮아. 할머니 괜찮으니까. 지우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며느리 곁을 지나가면서 아이는 뒤돌아보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지우가 방으로 들어가자 며느리는 문을 닫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 싸고 계셨죠? 며느리는 침대 밑에 가방을 발견하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요, 가시려면 가세요. 누가 말렸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확실히 하고 가세요. 지우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애의 마음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지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먼저 아이를. 그게 그거죠.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은 평화로웠을 텐데. 평화롭다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우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며느리는 알고나 계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고요. 며느리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섭이 아니에요. 저도 이 집 식구예요. 손주가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요? 식구요? 며느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구라면 식구답게 좀 행동하세요. 맨날 방 안에만 처박혀 계시고 나오시면 한숨만 쉬고. 솔직히 같이 사는 게 너무 답답해요. 제가 그런 적 있죠. 매일이요. 며느리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애들 야단치려고 해도 어머니가 감싸시고, 제가 집안일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먼저 하셔서 오히려 눈치 보이고. 그럼 제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정말 요양원 알아보시든가. 며느리의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요양원. 결국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서로한테 나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 좋아요. 내일 당장 나갈게요. 어머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며느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저 짐을 쌌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떠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새벽 5시.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습니다. 어젯밤에 쓴 제 마지막 편지. 그리고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공간. 이제는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복도 끝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 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지우는 고개를 흔들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제 70년 인생의 한 장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 공원은 조용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요양원 이야기일 테니까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저는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왜? 지우가 쓰러졌어요. 갑자기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의식도 흐려져서. 지금 119 불렀어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지우가 엄마만 찾아요. 뭐라고? 제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우가 쓰러졌다고? 제발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지우가 할머니 하면서 울고 있어요. 저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있는 힘껏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가방을 들고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우. 내 손주. 할머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떠난 거야? 저는 헐떡이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뒀던 제 편지만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잊지 않았나 보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어느 병원으로 갔을까?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택시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평생 교회도 절도 다니지 않았지만 그때만큼은 간절히 빌었습니다. 지우만은 지켜주세요.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허겁지겁 안으로 들어가 접수대로 달려갔습니다. 김지우라는 아이 어디 있어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손가락으로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3번 응급실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 3번이라고 쓰인 문 앞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지우는요? 지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의사 선생님이 보고 계세요.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경련까지 일으켰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련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벽에 기대어 서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 그 차가운 말들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희가 부모입니다. 아들이 급히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고열과 함께 염증 수치가 매우 높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한데 혹시 아이가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심리적 충격을 받은 일이 있나요? 스트레스요? 아들이 어리둥절해하며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합니다. 특히 가정 내 문제나 정서적 불안이 있으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떠오른 거겠죠. 지우가 제 방에서 울던 모습. 할머니 가지 말라고 매달리던 모습. 의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 조치하고 정밀 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염증 원인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가 들어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들은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며느리는 벽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아이가 깨어났는데 할머니를 찾아요. 할머니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계속 할머니 하면서 우는데 진정이 안 돼서요.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작은 몸으로 누워있는 지우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고 이마에는 열을 식히는 패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제 목소리를 듣고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으로 가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뜨거운 손. 할머니 왔어. 걱정 마.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 가는 거 맞죠? 응, 안 가. 할머니, 여기 있어. 그 말에 지우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이 열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침대 맞은편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지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도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도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그리고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집에 편지 있었어요. 편지의 아들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어젯밤 식탁에 놓아둔 편지였습니다. 아직 안 읽으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근데 방금 집에 다녀오면서 봤어요. 아들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 옆에 서서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손을 잡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아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람, 충격, 그리고 슬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장을 팔았다고요? 제 등록금 때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말해봤자 내가 미안해 할 텐데. 그게 싫었어. 며느리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며느리의 목소리가 크느끼듯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너무 나쁜 아들이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지도 모르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얼룩졌습니다. 일어나렴. 무릎 꿇지 마.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요, 둘 다. 지우 깰라. 하지만 어머니, 일어나라니까요. 저의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앞으로는 가족처럼 지내야 해요. 진짜 가족처럼.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그런 가족.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아들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엄마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요. 그 순간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지우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평생 원했던 거였구나. 가족의 사랑. 그리고 따뜻한 집. 지우는 사흘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밀 검사 결과 급성 편도염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염증이 심해진 거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희 가족은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지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우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머니, 또 얘기해줘요. 지우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 들려줄까, 할아버지? 이야기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 사람.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지.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어.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중매로 만났지. 그때는 다 그랬어. 처음 봤을 때 할머니는 너무 떨려서 고개도 못 들었어. 그럼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해줬어. 비록 3년밖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지우는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슬퍼요. 아니야. 이제는 슬프지 않아. 그때의 행복한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때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2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까부터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죽 그릇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지우 옆에 앉아 아이의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열은 많이 내렸네. 다행이다. 엄마, 배고파. 그래, 엄마가 죽 떠먹여 줄게. 며느리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호호 불어 식힌 후 지우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좋은 엄마구나. 다만 제가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던 거겠죠.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응,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며느리 입장을 생각 못했어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텐데.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꾸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나도 그랬어요. 며느리한테 미움받을까봐 자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네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진작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걸.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봐요. 우리. 네, 어머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아들은 쇼핑백을 제게 건넸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저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새 옷 몇 벌과 편안해 보이는 실내화, 그리고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가 그동안 입으신 옷들이 너무 낡아서요. 새로 사드렸어요. 저는 옷을 꺼내봤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카디건과 따뜻해 보이는 조끼. 제 취향에 딱 맞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작은 펜던트. 이건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주려고 샀던 거예요. 교통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샀대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한테 네. 할머니가 아빠 유품 정리하시다가 발견하셨대요. 그동안 보관하고 계시다가 제가 결혼할 때 주셨어요. 엄마한테 전해드리라고. 아들은 목걸이를 꺼내 제 목에 걸어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엄마. 저는 목걸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받는 남편의 선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아. 며느리와 지우도 함께 모여 저희를 안아줬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저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잠든 후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
별이 참 많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컸어요. 이제 좋은 아빠가 됐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섰습니다. 아빠 생각하세요? 응. 저도 가끔 생각나요.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지만 따뜻했던 기억은 남아 있어요.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앞으로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빠가 못다한 목까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그 말 듣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지우가 퇴원한 날은 화창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할머니, 집 가요. 지우는 제 손을 잡고 활짝 웃었습니다. 열흘 만에 보는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 집 가자. 저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아들이 운전을 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저와 지우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새로운 따뜻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들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글쎄, 뭐가 좋을까? 갈비찜 어때요? 엄마 생일 때 만드셨던 거. 며느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생일.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상을 차리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던 그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만들어 볼까요?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왜, 눈 좀 감아주세요. 갑자기 네, 잠깐만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계단 조심하세요. 이제 됐어요. 눈 뜨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초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액자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 아들에게 남겼던 그 편지가 예쁜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늦었지만 엄마 생일 축하해요. 아들, 며느리, 지우가 함께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세 사람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늦었어요. 오히려 딱 맞는 시간이에요. 할머니 촛불 꺼요. 지우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케이크 앞으로 갔습니다. 소원 빌고 보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까? 이미 다 이뤄졌는데.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데. 더 바랄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길. 이 행복이 계속되길. 그것만 바라며 촛불을 껐습니다. 와, 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가 거실 벽을 가리켰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사진, 어린 아들의 사진, 그리고 저희 가족 사진. 예전에 제 방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머니 짐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진들을 왜 숨겨두셨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오래되어서.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당당하게 보여줘야죠.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벽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장 중앙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지우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상 받았던 우리 가족 그림. 저를 가장 크게 그린 그 그림. 이게 우리 집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가 가족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 제대로 된 가족이 뭔지 알려주셔서.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밥 먹어요. 지우가 식탁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고기를 씻고 제가 양념을 하고 아들이 불 조절을 하고 지우가 상을 차렸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웃고 떠들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간장은 얼마나 넣어요? 이 정도면 돼요. 와, 맛있는 냄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될 거야. 부엌은 시끌벅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집이구나.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여러 가지 반찬들, 그리고 따뜻한 밥. 자, 건배해요. 아들이 물잔을 들었습니다. 뭐 하러 건배를 해?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아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약속해요. 나도 약속할게요, 어머니.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우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나도 약속할게요. 좋은 엄마, 좋은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가 될게요. 네 개의 물잔이 부딪혔습니다. 땡그랑.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있어요? 못 해본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 글쎄, 여행 가보고 싶었어. 여행이요. 어디로요? 바다.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그 바다. 그럼 다음 주말에 가요. 우리 다 같이.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가족 여행 가요. 처음으로 다 같이.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족 여행.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 고마워요, 정말. 감사는 무슨요? 당연한 거죠. 아들이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나도 도와줄게. 지우도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이제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절대 외롭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알아, 아들아. 고마워.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가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웃는 소리, 떠드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남겨준 아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저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대로 된 제 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오늘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은 너무 좁아요. 안방을 쓰세요. 아니야, 너희가 써야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쓰셔야죠. 우리는 옆방 쓸게요.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큰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문이 큰 방, 햇살이 잘 드는 방.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꿈 같아. 이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 있는 거구나. 가족이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이구나.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우였습니다. 왜, 안 자고? 지우는 제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그래, 이리 와. 지우는 제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할머니, 내일도 같이 있어주죠. 응, 내일도, 모레도, 계속.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스르르 잠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남편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오래오래. 저는 꿈속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남편은 미소 지으며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이제 편히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 눈을 뜨니 지우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식탁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응, 정말 잘 잤어. 며느리가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아침 금방 될 거예요.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이 공간이,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의 제 인생은 정말로 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라 이 집의 중심이 될 거라는 것을.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랑받는 가족이 될 거라는 것을. 해는 떠올랐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새로운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속에서, 행복 속에서.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그날이 누군가의 내일의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